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사람들은 그녀를 잊지 못했죠. 그들은 그녀에게 특별한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와 실제 이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가 가진 진짜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여성이 자신의 특별한 재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동시에 위험에 빠졌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카페에서, 거리에서, 심지어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서도 속삭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말이야. 한번 만나면 헤어나올 수 없대. 그런 소문들이었죠. 소연 32살의 이 여성은 이상한 평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시간을 보낸 남자들은 하나같이 변했습니다.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지고 삶에 대한 의욕을 되찾았으며 때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긍정적으로 변모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에게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적인 무언가가 남자들을 사로잡는다고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소연이 가진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감수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달랐습니다. 친구가 슬픈 일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힘들어하면 그 무게가 그녀에게도 느껴졌죠. 처음에는 이런 능력이 괴로웠습니다. 남의 감정이 자꾸 자신에게 전해져서 어떤 날은 자신의 감정인지 남의 감정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연은 이 능력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죠. 그녀는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상담 기법도 익혔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탐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타고난 공감 능력을 더욱 세련되게 다듬어 나갔죠. 소연이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녀는 직업적인 상담가처럼 딱딱하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가갔죠. 누군가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놓곤 했습니다. 소연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충고를 강요하지도 않았죠. 그저 듣고 공감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조용히 함께 있어줬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회사원 준호였죠. 그는 최근 승진해서 탈락했고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으며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소연을 만나게 된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만남이 뭘 바꿀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소연과 대화를 나누면서 준호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소연은 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에서 그가 진짜로 힘들어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당신이 힘든 건 승진 탈락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 때문이죠. 라는 소연의 말에 준호는 울컥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감정과 마주했습니다. 소연은 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도록 도왔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고 둘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소연의 평판은 점점 더 이상하게 왜곡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진짜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보고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소연은 이런 오해가 불편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실제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평판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소연의 능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것을 악용하려는 사람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소연이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괜찮아질 거야 같은 빈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아픔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 무게를 나눠지는 방식으로 위로했죠. 한 번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40대 남성 동역을 만났습니다.
그는 소연을 만나기 전까지 석 달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죠. 가족들도 친구들도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라는 말들이 그에게는 공허하게만 들렸으니까요. 소연은 동혁을 만나자마자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라는 짧은 말과 함께 그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동혁이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죠. 한참 후 동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데 난 그럴 힘이 없어요. 그게 더 괴로워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일어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렇게 쉬어가는 것도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말에 동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해준 것이죠.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혁은 다시 소연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표정이었죠. 이상한데. 당신과 이야기하고 나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뭘 해준 게 아니라 동혁 씨가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연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혼으로 상처받은 여성,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 부모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대학생. 그들은 모두 소연과의 만남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연이 특별한 조언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었죠. 소연의 위로가 특별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녀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죠. 둘째,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랬는데라는 식의 비교를 하지 않았어요. 셋째, 그녀는 상대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다면 화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슬프다면 충분히 슬플 수 있다고 말해줬죠. 어느 날 한 심리학 교수가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나요?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제게도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위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저를 위해서이기도 해요.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 조금은 가벼워지니까요. 하지만 이런 능력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소연은 하루에도 여러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였고 그것들이 그녀 안에 축적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혼자 울었습니다. 낮 동안 만난 사람들의 슬픔이 그녀 안에서 메아리쳤기 때문이죠. 그녀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지만 정작 자신을 위로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진짜로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의 그 기쁨이 모든 고통을 상쇄했습니다. 하지만 곧 소연은 자신의 선의가 악용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민우를 처음 만난 날 소연은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38살의 이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있었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것도 섞여 있었죠. 하지만 소연은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도움받을 자격이 있다는 게 그녀의 신념이었으니까요. 민우는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 실패한 결혼, 직장에서의 따돌림. 그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평소처럼 경청했고 공감해줬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자주 소연을 찾았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만남이 이틀에 한 번이 되었고 나중에는 매일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소연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의 메시지였지만 점차 의존적인 내용으로 변했죠.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아요. 당신만이 나를 이해해줘요.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소연은 경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건강한 치유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연에게 더 깊이 의존하고 있었죠. 소연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민우 씨, 이제는 스스로 서실 시간이에요. 제가 계속 옆에 있으면 오히려 민우 씨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민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날 버리려는 거예요? 당신도 결국 나를 떠나는 거군요.
소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민우 씨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민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연의 집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나오지 않으면 몇 시간이고 서 있었죠. 소연의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그녀의 일정을 캐물었습니다. SNS에 소연에 대한 집착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소연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선의로 한 일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친한 친구 수진에게 털어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수진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치유가 아니라 의존을 원하거든. 넌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 소연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한 심리치료사는 그녀에게 조언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세요. 당신의 선의가 악용되도록 내버려두면 결국 당신도 그 사람도 다 무너집니다.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민우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어느 날 소연은 민우를 만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우 씨, 이제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제가 민우 씨에게 위로를 준 건 민우 씨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지금 민우 씨는 저에게 의존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희망을 줘놓고 이제 와서 버리는 거예요? 당신도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아.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우 씨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민우 씨가 진짜로 치유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저에게 매달려서는 이룰 수 없어요. 민우는 한참을 소연을 노려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나갔죠. 소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후 민우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나는 치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거였어요. 처음으로 제 문제를 직면했어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고마웠어요.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가 마침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한 거였죠. 하지만 이 사건은 소연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경계가 없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우와의 일이 있은 후 소연은 한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죠.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사람들, 그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정리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아픔을 너무 많이 짊어지려 했다는 것을. 그녀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것을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었죠. 진정한 치유는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니까요. 소연은 자신의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픔을 모두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스스로 아픔을 마주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범위와 도울 수 없는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었죠. 몇 달 후 소연은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첫 만남에서 소연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당신은 저 없이도 괜찮아져야 해요. 이런 명확한 설정은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연에게 의존하는 대신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아졌을 때 그들은 소연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녀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공원에서 예전에 만났던 준호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았고 자신감이 넘쳤죠. 소연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준호 씨가 스스로 바꾼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소연 씨가 특별한 이유예요. 다른 사람들은 해결책을 주려고 했지만
소연 씨는 제가 스스로 찾도록 기다려줬잖아요. 그게 진짜 도움이었어요. 이 대화 후 소연은 자신의 길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설정한 덕분에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죠. 소연은 또한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하고 책을 읽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쁨도 채워나갔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을 도울 때의 에너지도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오해하고 있어. 하지만 괜찮아. 내가 하는 일에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알고 있으니까. 민우와의 일이 있은 후 소연은 한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죠.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사람들, 그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정리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아픔을 너무 많이 짊어지려 했다는 것을. 그녀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것을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었죠. 진정한 치유는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니까요. 소연은 자신의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픔을 모두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스스로 아픔을 마주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범위와 도울 수 없는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었죠. 몇 달 후 소연은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첫 만남에서 소연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당신은 저 없이도 괜찮아져야 해요. 이런 명확한 설정은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연에게 의존하는 대신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아졌을 때 그들은 소연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녀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공원에서 예전에 만났던 준호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았고 자신감이 넘쳤죠. 소연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준호 씨가 스스로 바꾼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소연 씨가 특별한 이유예요. 다른 사람들은 해결책을 주려고 했지만 소연 씨는 제가 스스로 찾도록 기다려줬잖아요. 그게 진짜 도움이었어요. 이 대화 후 소연은 자신의 길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설정한 덕분에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죠. 소연은 또한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하고 책을 읽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쁨도 채워나갔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을 도울 때의 에너지도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오해하고 있어. 하지만 괜찮아. 내가 하는 일에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알고 있으니까. 오늘도 계속되는 치유 시간이 흐르면서 소연의 명성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소연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치유해줘요. 점차 소연을 찾는 사람들의 성격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호기심이나 잘못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줄어들었고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소연은 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어느 날 20살의 대학생 지은이가 소연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자해 충동도 있었습니다. 저는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라고 지은이는 말했습니다. 소연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살의 대학생 지은이가 소연을 찾아왔다. 지은은 문이 닫히자마자 무너질 듯한 얼굴로 앉았다.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엔 오래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저는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방금까지 울음을 참아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소연은 놀라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지은의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다. 지은아, 내가 여기 온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용기를 낸 거야. 소연은 조용히 말하며 지은의 눈을 바라봤다. 살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것. 그건 살고 싶다는 내 마음의 마지막 신호야.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이해해가는 듯 했다. 소연은 지은이의 숨소리가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이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지은은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학업 스트레스, 부모의 기대, 친구들과의 거리감.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계속 깎아내리는 마음의 소리.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실패할 것 같고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지은은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지은의 말은 끊어진 듯 했지만 소연은 충분히 듣고 있었다. 지은아, 소연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내가 말하는 그 목소리. 그건 내 본심이 아니라 너를 괴롭히는 마음의 그림자야. 그림자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너 혼자서 싸우는 게 너무 힘든 일이야.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소연의 눈빛은 따뜻했고 판단하거나 미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 온기가 지은의 얼어붙은 심장에 조금씩 스며드는 듯했다. 사람들은 모두 밝은 면만 보이고 싶어 하지만 소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리 안엔 누구나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 그걸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야. 지은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감정이 흘러나오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소연은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대신 지은이 스스로 닦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잠시 후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 한 번이라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소연은 미소 지었다. 오늘부터 너랑 나 같이 걸어볼 거야. 아주 천천히. 그날 이후 지은은 일주일에 한 번 소연을 찾아왔다. 처음엔 울기만 했지만 두 번째엔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했고 세 번째엔 자신이 좋아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 번째 만남에서 지은은 말했다. 선생님, 저 다시 학교에 가볼까 해요. 소연은 지은을 꼭 안았다. 그녀가 다시 세상으로 걸어가겠다는 첫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말했다. 소연에게 가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다더라. 그녀는 상처를 듣고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야. 이제 소연의 명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특별한 매력의 여자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그리고 소연은 오늘도 또 한 사람의 삶을 살며시 들어올리고 있었다. 지은이 다시 대학 생활을 시작한 어느 주말 아침, 소연은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실내로 스며들어오고 따뜻한 볕이 그녀의 작은 거실을 조용히 밝히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편안했다. 마치 오래된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듯한 기분이었다. 전날 밤 지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공연 동아리 오디션 볼 거예요. 무섭지만 그래도 해보려고요. 소연은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었다. 마치 자신의 딸이 세상으로 힘껏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했다. 그때 현관문이 두드러졌다. 문을 열자 반가운 얼굴이 서 있었다. 소연을 예전에 찾았던 50대 남성 박준호였다. 선생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소연은 미소 지으며 그를 들였다. 차를 한 잔 내어주자 준호는 말했다. 저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배운 대로 제 마음을 먼저 살피고 내 감정이 상대를 조종하려는 건 아닌지 항상 돌아보고 있어요.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목소리의 무게에서, 눈빛의 떨림에서 진심이 그대로 느껴졌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듯 말을 꺼냈다. 사실 오늘은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제 감정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소연은 차를 내려놓고 말했다. 제가 한 건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준호 씨가 스스로 변한 거예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작은 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연의 가슴 안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천천히 퍼졌다. 그녀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준호가 돌아간 뒤에도 소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잔잔한 햇살이 마치 조용한 격려처럼 느껴졌다. 소연은 생각했다. 나는 누군가의 상처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어설 때까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실은 그 어떤 오해보다, 그 어떤 잘못된 명성보다 훨씬 더 소중했다. 그녀의 전화기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생님, 오디션 붙었어요.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짧게 답했다. 축하해, 지은아. 내가 스스로 이뤄낸 거야. 그 순간 소연은 깨달았다. 타인의 삶을 바꾸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한 발걸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녀의 이런 하루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몇 년이 지난 후 소연이 사는 작은 동네엔 아주 조용하지만 특별한 소문이 퍼졌다.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녀를 찾아가 보세요. 누군가는 그녀를 상담가라고 했고 누군가는 힐러라고 불렀으며 누군가는 인생에 잠시 머물 수 있는 작은 쉼터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연은 그 어떤 이름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따뜻한 등불 하나를 건네줄 뿐이었다. 그녀의 방 한쪽엔 사람들이 놓고 간 작은 메모들이 가득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찾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의 말이 제 삶을 구했습니다. 소연은 그 메모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건 크고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마음의 온기다. 그리고 그 온기를 건네는 일을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오늘도 한 사람을 위해 소연의 작은 등불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